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재희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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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국회 정보위에서의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2주기에 맞춘 듯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요, 추가 정보가 공개가 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신형 무기 체계를 완성한 것 같다. 이번에는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교수님. 지금 사거리가요, 420km 그리고 240km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휴전선 근처에서 쏜다면 우리 남한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저 미사일 더욱더 정교하게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신형 무기 체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익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아니냐라고 추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방어 체계로 막기 어려듯한 신형 무기 체계를 선보이면서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라고 우리 정부는 주장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이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번 2월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 이후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 과정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또 다른 길의 모습에 설 수 있다라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은데,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그동안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표현을 써왔던 것처럼 미국 편에 설 것이냐 북한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가라고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작년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던 대북 정책들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함께 대화하고 아니면 북한에 대한 이러한 도발들을 견제하며 나가야 될지 총체적인 세판짜기에 나설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로지 평화는 힘으로만 받쳐질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전하면서요, 더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북한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까지요, 함께 들어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5월 9일 조선인민군 전현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화력 타격을 위한 기동전기와 화력 습격을 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며칠 전에 동부전선 방어부대들도 화력 타격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는데, 오늘 보니 서부전선 방어부대들도 잘 준비되어 있고 특히 전현부대들의 화력 임무 수행 능력이 훌륭하다고 치하하셨습니다.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하시면서, 지난번이나 이번에 북한의 이 훈련 발사는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취임 2주년 보란듯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게 미사일이다, 또 탄도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쪽은 왜 굳고 이 대화 국면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탄도란 말까지는 오늘 안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김상일 평론가님? 근데 뭐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미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가 말씀을 하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거는 뭐 그 기술적인 걸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이 왜 이렇게 하느냐, 김정은의 진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다 깨고 그 힘의 대결의 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신형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숨겨야죠. 그렇죠? 싸우려면.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지금 신형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억지력이 없다는 게 지금 드러났어요. 그랬죠. 그 핵무기는 오히려 미국에서 제공하는 핵 우산에 들어감으로써 핵 억지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무기 체계는 우리가 패트리어트도 안 되고 사드도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좀 급해졌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김정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대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군 전력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압박과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러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네. 개인적인 위상이나 여러 가지로 자기한테 충격이 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충격을 북한 사회에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의 내부 반발을 좀 무마하기도 하고 이런 용으로 지금 쓰는 것이지 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오판을 해가지고 강대강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아니 전쟁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가장 네. 중요한 건 평화의 관리죠. 평화의 관리. 예. 그러니까요. 지금 미사일이요. 지금 왜 우리가 미사일 이렇게 그동안 애써서 만들었는데 미사일이랑 말을 못하냐라고 약 올리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 더 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겨냥해서 오지랖도 넓다 얘기했던 것도 참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종이 비행기 이상이면 다 도발에 여길 텐데요. 그럼에도 식량 지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글쎄요, 우선은 어제 발사 이후로 대통령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긴 했습니다. 식량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고려돼야 된다는 발언을 대담해서 하셨고요. 통일부 같은 경우도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당장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량 지원과 관련해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대화하겠다 이런 뜻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국제사회에서도 용인하는 부분입니다만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지랖이라는 발언도 참았죠. 그리고 북한의 매체들이 예전과 다르게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인내할 수 있고 1차적인 그런 미사일 발사까지 처음에는 네. 불상의 어떤 발사체라고 우리가 인내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어제의 발사 같은 경우는 만약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UN 결의안까지 위반하는 위반이죠.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식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다는 것은 국론 분열을 낳을 수 있겠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에는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국론이 통합돼야 된다는 이 중요성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기 때문에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공감대를 다시 한번 국내 여론을 추스리는 게 우선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미사일을 쏴도 특히나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성 미국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것인데 네. 대한민국 정부가 경고를 하거나 뭐 긴장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식량을 주고 더 저자세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이 앞으로의 협상 국면에서 두고두고 우리 측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저는 속도를 안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사일 여파인지 문 대통령은 오늘 예정했던 기자 간담회는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삼청동에 가서 참모진들과 청국장 식사를 하던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이 조용한 2주년 어떤 뜻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뭐 조국 수석이나 뭐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삼청동까지 걸어가서 청국장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종종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즐겼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국정 성과가 뭐 온라인에 공개되고 그랬지만 지금 가장 또 적폐청산 문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원로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적폐청산 수사를 좀 중단할 그런 뜻이 없느냐 뭐 이런 네.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부분 조금 타협이 어렵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선 적폐청산 후 협치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졌는데 네. 이제 그렇게 선후 관계를 분명히 그어서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다만 어떤 그런 검찰 수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계속 협치는 협치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조국 수석 그리고 노영민 실장과 함께 이 삼청동에 걸어가서 식사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전국 진단과 구상 오늘 듣는 대신 어제 86분간 진행된 특별 대담에서 엿볼 수 있었죠. 오늘 보니까 가장 화제는 독재자로 불리시는데 느낌이 어떠시냐 그 질문이던데요. 당시 대화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야말로 이제 그동안 국회 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정해놓은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촛불 우리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취임 당시에 겸허한 마음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수시로 만나겠다 강조했던 문 대통령에게는 의외의 질문이었을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독재자 느낌 묻는데 몇 초 머뭇거리시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당혹했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고요. 네. 차분하게 잘 대답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행자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는 전제를 분명히 달았고요. 네. 진짜 독재자로 생각한다면 그 앞에서 어떻게 독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겠습니까? 저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독재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진행자 스스로 인정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진행자도 대통령도 저 현장에서 잘 넘어가면서 인정을 하고 대화를 잘 주고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너무나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다. 저 기자에 네. 대한 인신공격, 심지어는 기자의 가족, SNS까지 찾아가서 악플을 달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모습이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1시간 반의 생방송 소통에 나선 대통령의 의지를 조금 깎아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고요. 네. 사실 기자들이 이전 정부에서 비교적 질문을 잘하지 못했다. 그런데 왜 진보 정부에서만 유독 이렇게 날카로운 공격을 하느냐. 그런 네. 비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자의 질문에 주목하기보다는 대통령이 90분 동안 어떻게 정견을 밝히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우리가 이 대담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청와대 측은 오늘 더 공격적인 공방이 오갔어도 괜찮았겠다라고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대통령께서 뭐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오히려 좀 더 공격적인 그 대담을 했으면 좋았을 네.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도 이 이야기를 좀 인정을 하고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독재자 표현이라는 게요. 우리 지금 여권 진영에 불리한 질문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독재자 프레임을 가져가면 자유한국당이 그 유리한 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 경제라든가 실제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야지 독재자, 뭐 좌파 독재, 그다음에 네. 헌법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한 거는 송현정 기자가 오히려 여권에 네. 득점 찬스를 준 것이지 이게 뭐 과한 질문을 한 것 같지 저는 않고요. 네. 그 아까 장희찬 평론가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사안별로 너무 과도한 지지자들의 그 공격이 이어지는 것은 네. 이게 우리 사회 자체가 건강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의견, 좀 네. 자유로운 의견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그것이 합의되는 과정으로 나가는 사회가 그 선진 사회지 그 뭐 자유롭기만 하고 네. 공격적이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이런 게 선진 사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과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속도를 줄여야 사람도 보이고 네. 제대로 된 본 모습이 보입니다. 네, 속도를 줄이면서 좀 경제에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왜냐하면 주요국 중 유일하게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우리의 거시경제 컸다는 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요. 오늘도 논란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네, 송 기자의 많은 부분 질문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초점을 좀 맞추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조심스러운 답변은 거시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끌고 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송현정 기자가 거기서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마음의 공감을 5.18 유족들을 만나서 눈물을 흘렸던 상황들처럼 현장에 있는 이 경기의 어려움들을 대통령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없었겠느냐는 질문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어제 있었던 대담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잘한 부분도 있고 못했다 평가받는 부분도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북한 외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긍정적 반응이라면 경제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서 경제는 여전히 낙관하고 계시고 네.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인사 실패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정권이 3년을 더 남았는데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고칠 여지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따라서 앞으로 경제 문제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2년을 남은 3년 동안 답습하게 된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식, 사실은 아직까지도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